전현직 보좌관의 눈으로 정치권 흐름을 읽는 시간 보좌하니까 국민의힘 김병우 의원실의 김민정 보좌관, 민주당 이형석 의원실의 이동윤 보좌관, 개혁신당 조응천 의원실의 조현욱 보좌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분 다 현직이시네요. 자, 민주당 이형석 의원실의 이동윤 보좌관님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네.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간략히 또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동윤 보좌관 인사드립니다. 저는 18대 국회부터 쭉 민주당 보좌진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이형석 의원실을 보좌관으로 있고 31대 민보협 회장, 여기 접수계에 계신 조현욱 보좌관 전후 회장을 했었습니다. 첫 방송이라 살짝 긴장되는데 잘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네. 제가 방송 전에 여러 민주당의 이제 보좌관 분들하고 통화했더니 이동윤 보좌관 걱정 없네 오늘 방송 이러시는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세 분이 일단은 현직 국민의힘의 보좌진 협회장, 그리고 전직 두 분은 민주당의 보좌진 협회장, 저는 전직 학생회장, 세 분 다 회장이시고 이동윤 보좌관님, 보좌진 협의회장의 역할이 뭔지 청취자분들 간략히 설명해 주실까요? 기본적으로는 당내에 보좌진 협의회 구성을 하고 있어서 당에 이제 저희 의원실에 있는 보좌진들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민원도 청취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회 구성원이자 각 당의 구성원으로서 당내 정치 현안이나 그다음에 정치 입장에 대해서도 바뀔 수도 있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공교롭게 이런 주제로 소주제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개혁신당의 조응천 의원께서는 남양주 갑에 출마 예정이시고, 김민정 보좌관께서 보좌하고 계셨던 국민의힘의 김병우 의원, 또 이동윤 보좌관께서 보좌하고 계셨던 민주당의 이형석 의원께서는 안타깝게도 이번 총선에서는 본선 진출을 하지 못하게 되셨는데 방송 전부터 한숨을 많이들 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어디 가서도 좀 쉽게 듣기 좀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 낙천 그 이후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지금 공천 결과에 좀 충격에서 회복이 되셨는지 김민정 보좌관님. 네, 아직도 지금 실감이 안 나긴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3자 경선이었어요. 그래서 결선까지 한 끝에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결과를 들었고요. 제가 이제 대리인 자격으로 현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현장에서 소위 현타가 왔습니다. 참관을 하셨나 보네요. 예, 그래서 그날은 이제 발표 지역 3곳이 다 결선 투표했던 지역에다가 이제 현역과 신인과의 대결이었는데 그날 발표한 현역 3명이 다 이제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다 또 아는 보좌진들이라서 또 마침 토요일이기도 하고 저녁 때까지 같이 밥을 먹으면서 서로 다독이고 이제 무엇 때문에 졌는가 패인 분석을 했습니다. 결론은 이 시스템 공천 이거 무섭다. 그리고 그 각종 페널티와 가산점, 감산점 이거 가차 없구나. 예, 그래서 이번 주말 저희 국민의힘은 또 슈퍼위크예요. 아마 한 21개 지역 경선 또는 결선 발표를 하는데요. 다 무운을 빕니다. 네. 자, 아직 조금 회복이 필요하신 것 같고, 이동윤 보좌관님은요? 저는 한 2주 정도 지나서 마음은 조금 많이 내려놨는데 보좌관으로서 머릿속으로는 아직도 좀 복잡합니다. 왜 졌는지, 뭐가 문제였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골똘히 생각하고 있고, 마치 정말 내가 보좌를 잘 못해서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제 의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민심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응했던 거는 보좌관으로서 책임이 크다. 그런 점에서 죄송하다. 저도 마찬가지로 결선 개표를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께 처음으로 결과를 전달해 드리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정적이 흐르고 죄송하다는 말밖에 안 나와서 저희 경선에서 져본 적 처음이고 총선도 져본 적이 처음이라서 저도 조금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보다 선배이신 조현욱 보좌관께서는 과거에 유사한 경험이 있으실 텐데 그때는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좀 노하우를 주실까요? 제가 좀 조언을 드리면은 이제 직접 경선 이런 거 치러봤지만 선거 사실 여러 번 치러보셨잖아요. 두 분도 여러 번 치러봤는데 본선에서 선거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총선도 그렇고 지방선거도 우리가 개입해가지고 많이 치르는데 본선에서 선거 치러가지고 졌을 때는 그렇게 충격이 크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선거 왜 졌는지 뻔히 알고 반성할 수 있어요. 근데 경선 졌을 때는 그 충격이 사실은 쉽게 가시지 않아요. 후유증이 더 커요. 제가 4년 전에 금태섭 의원 보좌관하면서 경선에서 패배를 했었는데 저는 아직 그 충격이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러면 두 분 어떻게 앞으로 4년 지난다고 해서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금 4년 전에 경선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그때 이제 민주당 경선을 제가 치렀었는데 지금은 개딸이라고 불리는 강성 지지층이었지만 그때는 문바락을 했었어요. 네. 그랬고 당시에 이제 정봉주 의원이 출마를 한다 그랬다가 김남국 변호사가 또 왔다가 네네. 강선우 이제 후보가 이제 와가지고 경선을 치러졌는데 진 것까지는 졌어요. 졌는데 지고 나서 뭐 위로나 격려가 있지 않았었어요. 그때 돌아왔던 거는 비난이었었어요. 네가 진 이유는 지역구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다라는. 그러니까 그 비난, 그러니까 굉장히 외로웠고, 네. 그러니까 못해서 진 거다라는 거. 그리고 다, 그러니까 뭐 그때의 트라우마가 한 4년 간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계속 왔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그 조금밖에 일원이었던 조응천 의원의 보좌관을 하고 현재 탈당을 해서 개혁신당까지 오게 된 이유를 생각해보면 4년 전에 경선 트라우마가 컸던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은 잘 극복하길 바랍니다. 3607님께서요. 보좌관님들 선거 앞두고 많이 바쁘고 힘드시겠어요. 건강 챙기면서 힘내셔야 하시고요. 그리고 5702님께서 보좌관님들은 의원님과 같은 성씨여야만 같이 일할 수 있나요? 공교롭게 모두 오늘 의원님과 같은 성씨시네요. 오늘도 보자니까 기대하면 잘 듣겠습니다. 저도 캐치 못했는데. 7442님이 이런 말씀을 또 하시네. 경선에 떨어지면 비례대표도 못 나가나요? 하시는데요. 어렵죠. 어렵죠. 네. 경선에 떨어지면 좀 탈당을 해도 뭐 같은 지역구도. 정당법상 탈당이 안 됩니다. 경선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이고. 그건 정확히 말씀드렸는데 네. 탈당을 할 수 있습니다. 탈당할 수 있고 네. 공직선거법상 경선을 거치면은 해당 선거 그러니까 그 해당 지역구에서만 출마를 못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같은 당으로서도 출마를 가능합니다. 다른 지역구 출마 가능하고 탈당을 해서 그러니까 다른 지역구로 다른 당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지금 보면은 약간 이의 신청 같은 거는 쉽게 안 하는 상황인가 싶기도 하고 각 당 상황을 보면은 뭐 받아들이겠다 하신 분도 꽤 계신 것 같고 이의 신청을 반대로 제기하신 분도 있는데 두 의원실은 어떠신가요, 김민정 보좌관님? 저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리인으로 갔다 왔는데 국민의힘 지금 공천 발표는요. 그 이제 경선 발표할 때 공관위원장하고 공관위원들 앞에서 이제 여론조사 업체가 밀봉해서 가져온 그 여론조사 결과를 현장에서 거기서 출력해서 합산을 해서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뭐 각 지역의 후보자라든가 저 같은 대리인이 직접 이제 공관위원 앞에서 일일이 그걸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요. 네네. 그렇다 보니 적어도 그 경선 결과 발표 현장에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의 제기하거나 하는 모습은 저는 못 봤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디테일한 세부 점수를 다 보여주거든요. 네네. 이렇게 해서 된 거다. 그래서 근데 다만 나중에 이제 공관이라든가 당에 저희는 클린 공천 지원단 이런 데가 있거든요. 뭐 그런데 이제 소명서라든가 이런 걸 제출하는 후보들은 있는데 저희는 일단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저희도 치열하게 경선을 2번 겪으면서 이제 대략 판세에 대한 이제 어떤 분석이나 예측을 하긴 했는데요. 다만 좀 운도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아쉽게 떨어졌고 뭐 이제 향후 어떻게 지역 관리나 의정 활동을 해야 할지 방향을 잡은 계기는 됐습니다. 네. 이동윤 보좌관님 측에서도 일단 결과를 받아들이신 거죠? 지금은 받아들였고 다만 저희도 이의 신청을 하기는 했어요. 일단 뭐 결과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라기보다 이번 경선 과정과 경선 결과가 워낙 박빙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경선 룰이 있는데 룰에 조금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했었죠. 다만 당에서 결정이 요거는 뭐 대세에 지장이 없다. 그래서 문제 없다라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 이후의 상황, 그러니까 그럼 다시 말하면은 낙천한 이후에 뭐 그런 요청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의 어떤 그래도 통합과 단결을 위해서 경선에서 이긴 후보자를 좀 같이 도와달라, 돕자, 도와주면 좋겠다, 함께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오면. 참 여러 가지 생각 들 것 같아요. 지금 뭐 당장 끝난 지 얼마 됐다고 이렇게 하나 싶기도 하면서도 또 일면으로는 그래 뭐 대승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도 받아들여 하나라는 생각도 들 텐데 복잡하실 것 같아요. 실제 그런 요청도 있으실 것 같고. 조현욱 보좌관님 이럴 때는 아까 그 트라우마 4년 갈 거다 이런 거 말고 좀 꿀팁 없을까요? 뭐 꿀팁은 아니고 한 3가지 정도에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공천 누군가 받았으니까
그러면 승복할 수 있는 공천인가 하는 고민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저 정도면은 내가 승복할 수 있는 공천이다 하면은 도와줄 수 있을 건데 네네. 그게 1번일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사실은 보좌진이 도대체 뭔가 하는 약간 존재론적인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같이 4년 동안 일했던 의원 간의 관계 그리고 우리 보좌진이 뭐 단순하게 뭐 월급을 받고 일하는 관계다가 아니라 네네. 그 이상의 어떤 관계 역할 이런 걸 생각하는 것도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이게 또 중요한데 네. 또 실전적 고민들을 또 해요.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지. 그렇죠. 뭐 이런 고민들을 하니까 네. 이 세 가지 속에서 좀 고민들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두 분들은 훌륭하신 분들이라서 아마 회장들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네. 존재론적 고민들을 더 많이 할 거예요. 아마. 특히나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보좌진 분들 중에서는 보좌관 분들도 계시지만 비서급 네. 분도 계시고 비서관급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은 더 많이 앞으로 해야 될 활동이 많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함께 할래 뭐 함께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권유 같은 것을 뭐 뿌리치거나 이렇게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실제로 예. 저희도 이제 경선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네네. 정리가 안 됐고 일단 지금 저희가 아직 모든 경선 과정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각 캠프별로 사람이 부족한 데도 있을 거며 저희 당에서도 지금 최근에 어제 오늘 아마 보좌진들 추천해달라고도 공문이 왔거든요. 그렇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지만 가용한 자원들, 네네. 총선을 뛰어본 가용한 자원들을 통해서 가서 일을 하게 하고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당 승리를 이끌어야 되는 게 목표고 네네. 또 이제 뭐 작게 나는 그 후배들도 총선 경험도 쌓고 예. 이번 선거가 끝이 아니니까 총선 경험도 쌓고 또 개인적으로는 다음 일자리를 위해서라도 조금씩은 어디 가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추천이 들어오면 가급적 좋은 자리 추천해줘서 일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결과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김민정 부장님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뭐 어떤 추천 내지는 뭐 사출을 일 수도 있기도 하고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그런 요청을 받을 때마다. 우선 두 분은 네. 이제 전직이지만 저는 현재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회장이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어떤 좋은 사람 없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죠.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약간 연차가 낮은 친구들은 사실 어제도 상담을 받았어요. 혹시 면담 가능하냐고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떨어진 방의 보좌진인데 그렇게 상담을 해서 이제 상담을 해주기도 하고. 네네. 근데 사실은 참 보좌진에게 잔인하긴 하지만 현직 의원들 중에서 이제 공천 떨어진 방들이 보좌진들이 인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선거를 해봤고 네. 실무에 바로 투입이 가능하고 또 이제 어떤 이제 어쨌든 의원실 소속이기 때문에 새롭게 고용하거나 무슨 뭐 지급을 뭘 해야 된다거나 무슨 조건이. 비용을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인기가 많죠. 그래서 이제 뭐 고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선권 있는 당선 가능성이 있는 네네. 후보 캠프에 이제 가야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고르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지금 이제 보좌하고 있는 의원님이 공천을 받아서 재선 3선 도전하는 게 사실 베스트죠. 네. 이런 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조현욱 부장님 뭐 승계라고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참 불편한 예. 질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존재론적 고민이라는 게 보좌진을 승계한다라는 게 이게 고용 승계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기업도 아니고 네. 이게 보좌진이 누구한테 속해 있는 이런 자산 같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서로 함께 같이 일을 하는 정치적 관계이기 때문에 승계라는 표현 같은 거는 적절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저한테 고용 승계 해줄 테니 같이 일하자 이런 얘기 들으면 저는 굉장히 불쾌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고 이제 민주당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은 아까 이제 고민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민주당하고 국힘당하고 고민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승복할 수 있는 공천이겠냐 이런 거예요. 공천 갈등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보좌진도 고민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경선 과정이 지금 민주당 공천이 뭐 흔히들 표현하기로는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친명 횡재, 뭐 비명 횡사 이렇다면은 비명 의원실에서 일했던 보좌진이 친명 공천자한테 가서 일을 한다라는 거는 몹시 불편한 일이에요. 상황이 좀 다른데. 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그런 데 가서는. 네.
6535님 몇 년간 터 닦아놓은 지역구일 텐데 경선에서 져서 지역구를 나갈 때 기분은 몇십 년 산 집을 갑자기 비워주는 기분일 것 같아요. 경선에서 탈락한 의원들 보좌관님들 힘내세요 하시고요. 9393님 보좌진에게서만 들을 수 있는 생생한 이야기 흥미진진합니다 하셨습니다. 자, 뭐 낙천 관련된 얘기는 여기까지 좀 해보고요. 어젯밤 발표된 민주당 경선 결과 이야기도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이 어제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요. 아마 한쪽에서는 좋아하고 아마 한쪽에서는 시체가 즐비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윤영찬, 김한정 등 비명계 의원의 노영민, 박광훈, 강병원 의원 등 이 친문계 의원분들도 다 탈락을 했는데 뭐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저런 뭐 사자성어나 사자성어화한 비유를 많이 하던데요. 이번 경선 결과에 대한 한 줄 평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동현 보좌관님. 저희 당 건데 제가 먼저 해도 되나요? 네. 안타깝지만 예상대로. 안타깝지만 예상대로. 예. 김민정 보좌관님. 아니, 너무 뻔하긴 한데 네. 문명의 충돌이죠. 문명의 충돌. 네. 문명의 충돌. 조현욱 보좌관님은요? 뭐 친명 공천을 위한 세팅 경선이죠, 뭐. 세팅 경선. 네. 제가 좀 가정 좀 너무 센가요, 그러면? 말씀하세요. 근데 저희도 이제 저희 당 경선 결과니까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게 뭐 저희 당도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뭐 100%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뭐 친명 비명 행사 그런 얘기하지만 네네. 실제로 지금 언론에서는 이제 뭐 그렇게 친명 의원만 되고 비명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저께 결과에서도 비명 의원들이 친명을 꺾고 된 결과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도 좀 종합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아니 저는 그 부분에 대해 동의를 안 해요. 예, 왜냐하면은 네. 그러니까 사실은 결과로만 놓고 딱 보면은 경쟁력 있는 비명 의원들은 사실은 다 컷오프 시켰고 날릴 만한 의원들은 경선을 붙이고 거기서도 좀 더 까다로우면은 3인 경선을 붙이잖아요. 근데 살아남은 비명 의원들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은 어땠냐면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큰 소리를 안 낸 사람들. 이재명 대표한테 큰 경쟁 상대가 안 되는 사람들. 예. 위협이 안 되는 비명 의원들. 네. 그다음에 반대 목소리를 안 낸 사람들은 살려줬어요. 저도 비슷한 얘기를 어디서 하긴 했어요. 네. 이게 친문이냐, 아니 그러니까 비명이냐 친명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게 위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같은 전대협이어도 이인영 의원님은 되고 네. 이제 임종석 의원님은 안 되고. 당연히 그렇죠. 예. 그리고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도 준 거는 뭐 그 지역이 또 이렇게 또 만만치 않은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입막음용도 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어떤 이제 비명은 그냥 또 적절히 살려두는 그게 아닌가 맞아요. 싶어요. 알리바이용 공천 몇 개를 가지고 그걸 비명 살려줬다 할 건 예. 아니죠. 뭐 공격을 받는데 예. 뭐 대응할 수가 없으면 대응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네. 뭐 그러면은 그럼 뭐 위협이 되냐 안 되냐 뭐 알리바이 말씀하시면은 박용진 의원은 지금 어떤 측면으로 봐야 됩니까, 조현욱 보좌관님? 전 박용진 의원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사실은 좀 절망적이에요. 더군다나 이 절망이라는 거는 잘 전염되거든요. 네. 어제 결과가 오히려 그리고 지금 3인 경선 통과해가지고 결선 가는데 네. 또 더 안 좋은 결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전 진짜 박용진 의원 응원합니다. 그러면 결선에서도 하위 평가 10% 페널티 이게 그대로 30% 적용이 페널티 그대로 되는 적용합니다. 거고. 이게 저도 3자 경선 경험자로서 예. 간접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면 똑같은 룰이 적용될 경우에는 더 불리하죠. 결선에서는 아마 정봉주 전 의원에게 유리할 거예요. 이게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그 점수에서 만약에 박용진 의원이 아주 압도적으로 우세하지 않는 한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그러니까 첫 1차 경선에서 그런 결과 나왔다면 또 이제 나중에 이기는 쪽으로 새가 붙거든요. 그거를 생각해 볼 때 쉽지 않다. 쉽지 간단한 않다. 산수예요. 예, 그리고 3등표가 똑같이 나눠져 가지고 1, 2등한테 가면은 네. 그러면은 정봉주 의원이 이깁니다. 이 결과도 계속 주목을 해보고요. 비명계 의원분들이 뭐 일부 말하는 것처럼 좀 대거 경선에서 탈락한 가운데 김성환 민주당 의원이 그러더군요. 용광로 선대위를 구성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던데 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참여도 계속 거론은 되고 있지만은 일절 외부 접촉을 하지 않는 상태로 알려졌고 이동훈 보자면 지금 이번 공천 이후에 어떤 내용을 좀 수습할
뭐 통합형이랄까요, 용광로랄까요, 이런 선대위 구성이 가능할지 궁금하네요. 뭐 현재로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고 어려울 거라고 판단은 되지만 어쨌든 경선 과정이 끝나고 뭐 여야가 본선 모드로 들어가면 어찌 되었든 간에 선대위는 구성이 될 거고 또 그거를 바탕으로 나아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또 지금 뭐 저희가 이제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공천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은 문제점 지적들에 대한 것도 넘어서서 또 바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또 한번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될 거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조금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본선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는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게 맞겠다 하시는데요. 조은욱 부장님, 그 지금 민주당을 탈당하신 서른 홍영표 의원께서 그리고 새로운 미래 김종민, 박용순 의원이 오늘 민주연대를 수행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는데 이낙연, 홍영표, 김종민 이 공동대표 체제로 꾸리고 그다음에 당명은 바꿀지는 뭐 고민 중이라 하고요. 얼마 전에 그 새로운 미래 측과는 이제 결별을 했는데 개혁신당 측에서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이 하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서로 이제 결별을 하게 됐는데 지금 이제 그 새로운 미래도 마찬가지고 지금 민주연대도 표방하고 있는 것이 이제 새로운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그 양당의 이제 대체제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새미래나 민주연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대체제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진짜 민주당을 만들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의 보완제 역할이죠. 지금은. 사실 저희가 원하는 거는 지금은 갈라지긴 했어도 3지대에서 서로 경쟁하는 역할을 원해요. 그래가지고 저희 3지대를 좀 키웠으면 좋겠는데 지금 저희와는 좀 다른 역할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쪽은요. 광주 지역 민심에 대해서 이동윤 부장님께 잠깐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낙연 공동대표의 광주 출마 어느 정도의 영향력과 파급이 있을까 예상하세요? 뭐 지켜봐야 될 거라고 판단되는데 제가 실제로 한 3개월 전에 광주 갔을 때 이제 이낙연 대표가 전 총리가 나가셨을 때는 되게 제가 듣는 뭐 모든 민심은 아니겠지만 제가 듣는 광주 시민들의 민심은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더 그때보다는 나아졌다. 왜냐하면 또 민주당의 공천 문제, 광주도 또 이미 현역 교체들이 뒤에 많거든요. 저희 의원님을 포함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낙연 대표가 광주로 출마하신다고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뭐 터닝 포인트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저는 그게 획기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고 판단은 돼요. 근데 뭐 지켜봐야겠죠. 김민정 보좌관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낙연 대표의 광주 출마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저는 지금은 사실은 저기 조 보좌님 나와 계시지만 새로운 미래라든가 개혁신당은 잘 보이지 않고 지금은 조국혁신당하고 그 민주진보연합 그 비례정 되잖아요. 거기만 보이거든요.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는 공천 작업 완료되면은 이제 본격적인 선거전에 있어서 이제 분명히 반윤 검찰개혁 기치 내걸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결이 딱 맞는 당이 조국혁신당이거든요. 지지율도 지금 보면 그렇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 개혁신당이라든가 새로운 미래에서의 그 어떤 전망은 사실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개혁신당이나 새로운 미래 그 디펜스를 하는 건 아닌데 좀 카테고리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뭐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비례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제 어차피 이제 지역구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저희가 아무리 이제 지지율도 낮고 요즘에 고생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미래나 개혁신당이 또 어떤 좀 나름의 좀 약간 정상적인 민주당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연합을 형성하는 거에 따라서 그 호남에서의 승패가 갈릴 것 같아요. 개혁신당 얘기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영등포 갑에 허은하 수석 대변인 전략 공천했는데 지금 그러면은 3파전이죠. 김영주 의원, 그다음에 최현일 전 영등포구청장, 그리고 허은하 수석 대변인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전략 공천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참 뭐 허은하 의원 그 뭐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은 허은하 의원 뭐 훌륭하신 분이죠. 뭐 국회의원 그 비례의원이었으니까 포기하고 개혁신당 합류한 건데 뭐 그리고 영등포에서 오래 살으셨던 분이고 뭐 개인적인 사연 빼고 사실 영등포 그 갑인가요? 그 영등포 갑 같은 경우 지금 공천이 좀 우습게 됐잖아요. 원래 민주당 텃밭이에요. 여기는 민주당 뭐 계속 됐었고, 근데 김영주 의원이 탈당을 하고
뭐 국민의힘으로 간 것도 사실은 참 코미디 같은 일이고 그걸 또 전략 공천을 한 국민의힘도 웃긴 거고 그러니까 네. 영등포 갑을 양당이 보면은 유권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공천이에요. 국민의힘도 우습고 민주당도 참 우스워요. 그리고 나간 지 며칠 되지 않는 그 김영주 부의장에다 대고 최은일 후보는 또 며칠 전까지도 손잡고 같이 웃던 후보가 비난을 해대는 것도 웃기고 그래서 이 거대 양당이 참 유권자를 참 우습게 보고 있구나. 그래서 제3당이 필요하다는 거를 보여주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개혁신당이 전략공천을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예. 비례대표 얘기 잠깐 또 해보겠습니다. 그 비례대표 후보 공천 작업이 이제 또 이루어져야 될 텐데 각 당의 비례대표 후보 1번이 누가 될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한 부분인데 비례대표 후보 1번의 뭐 상징성이랄까요? 뭐 흥행 측면에서 당에서 고심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김민정 부장님. 우선 제가 원래 지금 김병욱 의원실 전에 윤주경 의원실에 있었는데요. 네. 윤주경 의원님이 윤봉길 의사의 손녀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그때 당시에 아마 비례 1번으로 그러니까 이제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해서 이제 영입이 되셨는데 네. 아마 민주당은 또 그때 코로나 국면이어서 그때 신현영 의원이 1번이었나요? 그러니까 그 시기와 어떤 그때의 어떤 현안에 따라서 약간 이제 비례 1번의 어떤 상징성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때는 약간 의사, 약간 뭐 보훈 뭐 네, 네 그런 게 있고 지금은 저는 아직은 예측을 못 하겠는데 지금 국민의 미래는 일단 이번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금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청을 받고 이제 완료가 되면은 이제 몇 명이 신청을 했고 이런 걸 다음 주에 발표를 하든 할 텐데 주말이라든가. 예. 근데 저희 지금 뭐 한동훈 위원장이 하여튼 그냥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국민의 미래는 이제 국민의 미래 그냥 비례 위성 정당이라고 천명을 했기 때문에 네. 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나 그 한동훈 위원장의 그 중점으로 두고 있는 게 격차 해소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좀 격차 해소에 있어서 상징성이 있는 인물들을 좀 앞에 전면에 내세우지 않을까. 네.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이게 네. 그리고 저희가 지역구에서 좀 약간 남성 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결국 많이 중진이 많이 됐다라는 비판이 있어서 네. 아무래도 뭐 이렇게 청년, 여성 또 이쪽도 보완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더불어민주연합은 어떻게 비례를 예상하세요? 저희도 예측 못해요. 예. 저희도 지금 제가 오기 전에 확인해 봤는데 네. 이번 주부터 이제 서류 심사를 하고 있긴 하는데 네네.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합의할 때 아마 그 연합되면서 합의할 때 비례 1번은 시민사회 후보로 하겠다고 합의가 됐었던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 20명을 추천하는 몫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연합 정치시민회의에서 국민 오디션 거쳐서 오시는 분 그분이 될 거라서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비례 1번에 대한 거는 보통 여성이 지금 배가 오기 전에 보니까 예. 역대 세 번이 전부 다 거의 여성 모두 1번이 여성분이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상징적으로 역할을 하실 분, 그다음에 국회의원으로서 공감과 기대가 계시는 여성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만. 원래 여성이 네. 1번을 홀스번을 받았죠. 네. 조현욱 부장님께 이 질문 마지막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변인이요. 지민비조 하면서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뭐 이렇게 교차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데 이번에 유권자들이요. 지역구 비례정당을 각기 다르게 투표할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예. 완전 코미디예요.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제 취재가 그러니까 다당제 그리고 뭐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보장하자라는 건데 네네. 이게 지금 정상 정당이 없어요. 다 비정상 정당이잖아요. 어떤 정당은 지역구만 내고 어떤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만 내는 거잖아요. 네.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하고 비례대표 후보를 동시에 내는 정당은 아마 개혁신당, 그다음에 정의당 뭐 이런 당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들 네. 무슨 뭐 단세포생물 아무에봐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이 총선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자신 있게 우리는 비례만 내니까 비례는 우리 찍고 우리는 지역구만 내니까 지역구는 우리 찍어요. 이런 총선을 만든다라는 거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창피한 선거를 치르겠다라는 게 네. 이게 저는 이 변호사 아니십니까? 신장식 변호사? 진보적이라시는 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저는 이건 논하고 싶지도 않아요. 솔직히. 알겠습니다. 선거를 어떻게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치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제3지대의 목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실의 김민정 보좌관, 민주당 이형석 의원실의 이동윤 보좌관, 개혁신당 조응천 의원실의 조현욱 보좌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